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며칠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요. 누가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그저 제 안부를 궁금해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틀 전엔 방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혼자 일어나려고 벽을 짚었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만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혹시 오늘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지였습니다. 그게 요즘 제 하루입니다. 혼자라는 것, 그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건지 살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따라 지방으로 이사 다니며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선 아들 하나 남았더군요. 그 아이만 잘 크면 됐다 싶어 제 밥을 줄여서 학원비를 내고 손발이 트고 부르터도 기저귀 공장까지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던 날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어머니, 김치 좀 보내주세요. 그 소리만 들어도 세상이 따뜻해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어머니, 요즘은 저희가 좀 힘들어서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 전화도 문자도 하나둘씩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나중에요. 나중에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결혼하고 3년쯤 지나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으로 장만한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방 2칸에 거실 하나, 낡았지만 햇볕은 잘 드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 햇볕 속에서도 제 마음은 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입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요. 식탁 위엔 전날 먹다 남은 밥그릇이 있고 냉장고엔 김치 반찬통 하나가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 헛된 기대 때문에 현관문 앞에 덧신을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제 몇 달째 배달원 말고는 아무도 열지 않습니다. 이따금은 현관문 너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괜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우리 아들인가? 혹시 손주가 놀러 오는 건가? 하지만 아니더군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밥을 차릴 때도 2사람분을 덜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 봐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게 좋을 뿐입니다. 그게 TV 속 목소리든 라디오 속 사연이든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무처럼 느껴지니까요. 가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겁니다. 혼자 사시죠? 아들이 그렇게 바쁜가 봐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또 들켜버릴까 봐요. 집 안구석엔 손주가 어릴 때 썼던 젖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그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죠. 이따금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봅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웃던 아이. 그때 그 아이는 지금 어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먼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을 몇 번이고 쳐다보다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찬밥을 데워 먹고 작은 잔에 약을 한 알 털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게 저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고요 속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처럼 울린 휴대폰 진동에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같이 사시죠.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저녁 제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 한 줄기 희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현관문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 안에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문 앞에 선 아들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말랐고 표정엔 지침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눴습니다.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노후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노후는 불안하고 저도 그 속에서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요,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더니 곧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만 우리 이름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잘 모실게요. 계약서도 쓰고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다치기라도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되시는 분도 많대요.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죄송하다는 기색도 설득하고 싶다는 의지도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만 있으면 대출도 좀 갚고 아이 학원도 보내고 정말 어머니랑 살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순간 집만 있으면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거든요. 매일매일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누군가 말 한마디 해주길 바라며 현관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겨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살 거니? 며느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애도 할머니 좋아하고 어머니가 오시면 가족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 김순자 어머니, 을 이동준 최혜진 아들 부부. 내용 갑은 을에게 40동 아파트를 증여하며 을은 갑을 평생 동거 및 부양할 책임을 진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그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했지만 법적으로 한다니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다시 사람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사인을 하고 등기 이전 서류까지 작성하고 나자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면서 오랜만에 심장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겠구나.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 한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선택이었다는 걸. 그 문서 안에 적힌 평생 부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죽을 끓여줬고 약 먹을 시간도 알람을 맞춰서 챙겨줬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면 어머니, 이젠 저희가 모셔야죠.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심이라 믿었거든요. 정말 이제부터는 가족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같이 사는 첫 주엔 며느리가 함께 장도 보고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줬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따뜻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웃으며 그럼 이어폰으로 들을게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TV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어머니, 요즘 간이 너무 세신 것 같아요. 애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그 말에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후부턴 그들이 먹고 남긴 반찬을 제 방으로 가져와 혼자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 배를 눌렀습니다. 허리가 아파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며 한 말. 왜 또 벨 누르세요? 그만 좀 불러요. 사람도 쉬어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는 진통제를 제 손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원래 쓰기로 했던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은 작고 햇볕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눅눅해서 하루는 햇볕 쬐려고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었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웃들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이불은 베란다 말고 안쪽에서 털어주세요. 밖에서 보면 진짜 흉해요. 남편 체면 생각 좀 하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이불이 허공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팔에 힘이 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이 집에 있어선 안 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들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 아니었나? 맞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집이 되었고 저는 그 집 안에 방 하나 차지한 노인이었죠. 그날 이후 제가 베란다 문을 열면 며느리는 즉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창문 열면 먼지 들어와요. 애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하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에 놓인 장난감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서 휴지를 꺼내 닦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바닥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은 넘어져 다친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 묻히지 마세요. 방해되지 마세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거실에 오래 있으면 며느리는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방에 가서 쉬세요. TV 보시려면 이어폰 꼭 쓰시고요. 그리고는 소파 커버를 매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건데 오래 안 가네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부엌에 나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가와 그릇을 제 손에서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부엌에 너무 오래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그 뒤로 저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목이 말라 물 한 컵을 마시려다 냉장고에 붙은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사용 전 손 세척, 컵 사용 후 제자리, 밤 10시 이후 조용히. 거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동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소리도 조심하게 됐고 기침 소리조차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괜히 물소리가 들릴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시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요즘 누가 그래요? 그 말에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시기로 한 거죠, 뭐. 계약서도 있고요. 그 계약서라는 말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지금 제 존재를 의무로 만든 것이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겠구나. 이제는 낮에도 방 안 커튼을 닫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누워 그냥 눈을 감습니다. 문득문득 이 집이 원래 제 집이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제 자리는 작은 방 한켠 전기장판 위 무릎 꿇고 앉은 채 조용히 숨 쉬는 그 공간뿐입니다. 이게 가족이 함께 사는 삶일까요? 이게 아파트를 넘긴 대가일까요?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요. 그냥 참는다고 세상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그때는 아직 저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날도 밤잠을 설치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뼈마디마다 칼이 박힌 것처럼 아팠고 특히 오른쪽 허리가 찌릿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아들은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섰지만 그 누구도 먼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원 좀 가야겠어. 허리가 아파서 혼자 못 갈 것 같아. 그 말에 며느리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택시 타세요. 저희 바빠요. 그 말,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자동적 인사일 뿐이었죠. 허리를 짚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몸을 추스르고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웃음이 나더군요. 네, 혼자입니다. 그 말이 입에 익은 말처럼 툭 튀어나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아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이 어수선했습니다. 무언가가 비닐봉투에 담겨 나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화장실용 슬리퍼, 약봉지, 방 안에 두고 다니던 무릎 담요까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시진 마세요. 그냥 정리 좀 했어요. 집에 들어오시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저희 공간은 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공간이라니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계약서, 평생 동거 및 부양, 그 조건으로 내가 집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면서 도와줄 테니까. 나는 그 종이를 믿었는데, 나는 그 말들을 믿었는데, 서랍 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검은 잉크로 또렷이 찍힌 평생 부양이라는 글자가 제 손 위에서 종이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그 문장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 서명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법적 문서라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없으니 그건 아무 힘도 없는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집에 누군가 오기라도 하면 저를 일부러 방에 있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밥은 따로 먹고 말은 점점 줄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 식탁은 웃음이 넘쳤지만 제 방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따금 밤에 물을 마시러 나가면 며느리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라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그 말이, 그 묵묵한 무시가 제 심장을 천천히 갈아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동네 복지관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는 거 어때요? 거기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신대요. 요양 서비스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느새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공간에서 밀어내야 할 짐이 되었음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집을 주었고 그 집을 사랑했으며 그들 역시 가족이라 믿었지만 그들은 집을 얻었고 나는 공간을 잃었고 계약은 믿음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착각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계약서. 그건 법이 아니라 감정이 붙어야 의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없으면 그 문장은, 그 서명은, 그 모든 약속은 정말이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그토록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내놓인 제 짐,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 그리고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만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착했기 때문도 몰랐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며느리의 말에 속아 정신없이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선명한 글자, 그리고 제 이름 옆에 굵게 찍힌 도장. 그 서명은 제가 그들에게 건넨 신뢰였고 그 도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니 그건 그들에게 허락한 내 인생의 열쇠였습니다. 그걸 그들은 잠그는 데 썼습니다. 천천히 불을 켜고 계약서를 펼쳐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쉰 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여자 김순자는 수중자 이동준, 최혜진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며 수중자는 증여자를 평생 동안 동거 및 부양한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거는 좁은 방 하나 내주는 걸로 끝났고 부양은 밥 한 끼 같이 먹지 않는 것에서 이미 깨졌으며 가족이라는 말은 방 안에 제 짐을 내던지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이대로 묵묵히 살아야 할까요? 그냥 참고 지내야 착한 어머니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삶을 다시 살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법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진 않겠지. 그렇게 저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담담히 계약서를 넣고 노란 조끼를 꺼내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눈치라도 보일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법률 상담소, 낡은 간판, 좁은 복도, 그리고 그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한 젊은 남자. 어서 오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
아파트를 줬습니다. 제 아들하고 며느리에게요. 근데 그 대가로 저를 모시기로 했어요. 손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양 의무 이행이 명백히 안 되고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픕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짐은 현관에 던져졌고 방은 감옥 같고 그게 부양입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조건부 증여이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말없이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종이가 나를 묶는 족쇄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족쇄를 풀어줄 열쇠일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죠.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증여 취소 청구. 참으로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곧 다시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며느리 앞으로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의 다급하고도 분노에 찬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는 2장짜리 문서를 흔들며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걸 보내세요? 저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계약서대로 하자는 거다. 지킬 마음이 없으면 돌려받을 자격도 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집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요? 어디서 뭘 하시겠다고?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지금부터 내 집 아니야. 근데 너희 집도 아니야. 이 집은 법이 판단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처음엔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조금의 당황, 조금의 두려움, 그리고 억지로 눌러 담은 분노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소송이 뭐 쉬운 줄 아세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몰라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후회? 너희한테 아파트 넘기고 그날부터 하루도 안 쉬고 후회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계셔서 우리 부부 사이까지 불편해졌고 아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럼 나한테도 솔직히 말해줘. 언제부터 나를 짐처럼 여겼는지. 애초에 아파트만 노렸던 거잖아. 나 하나 데리고 사는 건 처음부터 너한테 거래였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서를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랑도 상의할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내가 법으로 싸우겠다고 한 거지 감정으로 싸우겠다고 한 거 아니니까. 며느리는 이를 악물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공간에서 내 말을 지킨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넌 한 번도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늦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고 조사에 응하고 한자 한자 진술서를 써내며 제가 겪은 모든 날들을 되짚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은 법정에 나오는 대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집 한 채를 두고 벌이는 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여계약은 평생 동거 및 부양을 조건으로 체결된 조건부 증여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판단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상 회복된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한숨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넘겨주었던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도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고요한 집 한 채. 낡았지만 햇볕 잘 드는 거실,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바람 소리만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혼자입니다. 그전엔 남의 눈치를 보며 방에 숨듯 들어와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 안 어디든 당당히 걸어 다닙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이불은 햇볕 좋은 날 내가 원할 때 마음껏 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다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그 나이에 더 이상 참으며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혼자라는 건 고요하고 가끔 외롭지만 그 고요 속엔 자유가 있고 그 외로움 속엔 스스로를 안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오전에 도서관에 갑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은 제 주름진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하루가 다 채워집니다. 저녁엔 작은 반찬을 만들어 혼자 먹습니다. 그릇 2개, 젓가락 하나. 적막한 식탁이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제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제 밥을 차려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저를 위해 차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어. 기특하다 나. 가끔 지나가던 이웃이 묻습니다. 그 집 결국 어르신께 다시 돌아왔죠? 정말 대단하셔요. 저는 그럴 때 웃으며 말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라도 저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제 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이 아니어도 제가 저를 믿고 제가 저를 품습니다. 어느 날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로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조용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늦게라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아파트보다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이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그걸 절대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갑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길을 걷고 내가 잠드는 이 하루하루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참 소중합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